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치러진 6월 모평 1교시에 긴장된 마음으로 시험지에 글들을 읽어나가고 있을 때 여러분 등 뒤에서 조용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던 저는 EBS 국어영역의 남궁민입니다. 6월 모평 보느라고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은요, 목표가 분명하죠. 목적이 분명합니다. 명쾌하게 말씀드리죠. 6월 모평 국어 시험이 어땠는지. 여러분들은 그냥 몇 점 맞았다 이런 것만 신경 쓰지만요, 선생님이 보기에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 몇 가지를 함께 짚어서 이것이 11월 수능을 대비하는데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시간,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남아있는 기간 동안을 어떻게 수능을 대비해야 할지를 함께 학습 전략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자, 두 부분으로 나뉘는 거예요. 먼저 6월 모평에 대한 분석, 그리고 남아있는 국어 학습 전략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아마 전반적인 평가가 그렇듯이 수험생 여러분 대부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좀 쉬웠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자, 국어 A형 학생들이나 국어형 학생들이나 대체로 쉬웠다고 느낄 겁니다. 그런데 특히 B형 학생들이 더 쉽다고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작년 수능, 그러니까 2015 학년도 수능이 특히 국어 B형이 어땠는가 하면 이른바 불수능이라고 불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어려웠었기 때문에 긴장을 많이 하고 걱정한 상태에서 이번에도 그렇게 어려울 것이다 생각하고 시험을 치렀는데 생각보다 훨씬 쉬웠던 거죠. A형은 작년하고 비슷하거나 조금 쉬워진 정도입니다만 올해 6월 모평 B형은요, 작년 수능에 비해서 확실히 쉬웠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독서에서 힘을 뺐다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 수능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른바 불수능이었던 이유는 독서가 어려웠기 때문이거든요. 지문 전체 중에서 3개가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작년 수능 수험생들은요, 시험 끝나고 나서 금기어가 3개가 생겼습니다. 신채호, 슈퍼문, 그리고 칸트였죠. 그래서 막 수능 끝나고 나서 학생들 막 복도에서 친구들끼리 장난치다가 막 친구들끼리 놀리고 슈퍼문 이러면 막 뛰어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칸트 막 이렇게 때리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랬죠? 굉장히 금기어가 될 만큼 그렇게 여러 수험생들을 괴롭혔던 그 지문이 있었던 반면에 올해 이제 6월 모평에서의 독서는 한결 수월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독서에서 힘이 빠졌다는 점, 그래서 한결 쉬웠다는 점이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거, 좀 이따가 짚어보겠습니다만, 독서와 문학에서 EBS의 연계의 힘이 매우 강력하게 발휘가 됐다는 점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난도가 좀 낮춰졌다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실감을 할 테고요. 여러 전문가, 선생님을 비롯한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먼저 6월 모평 국어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야 할 전략의 차원에서 고민해봐야 될 점들을, 키워드를 제가 어떤 분석의 포인트를 3개를 선정했어요. 그것 꼭 체크하시고요. 우리 수능의 전략으로, 만점 전략으로 삼는 바탕으로 삼기 바랍니다. 분석 포인트는요, 첫 번째가 변화입니다. 변화. 큰 틀에서 얘기하면요, 큰 틀에서는 변화 없이 온 거 맞죠. 그런데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시험을 보면서 그걸 캐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변화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거 B형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긴 했습니다만 독서 지문이요, 원래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이렇게 보통 4개의 지문들이 B형이 출제가 되어 왔죠. 근데 이번 6월 모평 시험지 이렇게 선생님 훑어보고 이제 풀기 딱 여러분과 같은 시간에 풀기 시작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 인문, 사회, 과학, 예술 대신 또 사회. 그렇죠? 사회 지문이 2개가 나온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표현이 좀 우습습니다만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그렇지, 그러지 말란 법은 없구나. 맞아,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예술 지문 대신 사회가 2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지문이요. 이제 AB형 공통으로 출제된 사회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A형 학생들은 이제 인문, 그다음에 사회가 저기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 역시 없이 과학 하나, 기술 하나 이렇게 고르게 어떤 중복된 분야가 없이 출제가 됐습니다만 B형 기준에서는 예술 대신 사회가 2개가 출제가 된 셈입니다. 그런데 저게 중요한 함의가 있죠.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 지문, 공통지문 출제된 사회지문이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련된 지문이었는데 지문과 문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닌 그런 무시무시한 세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럴 수도 있구나. 9월에도 혹은 11월 본수능에서도 저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까지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 전략의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대체로 난 특별히 사회 분야가 약해, 난 특별히 예술 분야가 약해라는 학생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인문, 사회, 과학, 예술 전 분야에서 특별히 어떤 한 분야가 약한 사람들은 주의를 더 특별히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사회지문만 나오면 겁먹던 학생이라면 사회지문을 2개 만났을 때 시험에서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는 힘들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고르게 모든 분야의 각 분야별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신 있는 실력을 길러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됐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요. 어쨌든 저렇게 만약에 중복된 분야가 나올 수 있는 분야 어떤 걸까 생각해 보면 우선 최우선 순위는 사회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아마도 인문이 가능할 거예요. 쉽진 않을 텐데 어쨌든 인문과 과학이 각각 문과와 이과, 그래서 이제 A형과 B형의 학생들의 각각의 어떤 특성을 잘 드러내주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문과 과학을 중복 공통 세트로 출제한다는 것이 꽤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과학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문은 그럴 가능성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술은요, 글쎄 인문이나 사회를 덜어내고 예술 지문을 2개를 중복 출제한다? 이런 일은 흔히 일어나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 이 논리를 종합하면요. 결과적으로 만일 이번 사태 같은 일이 본수능에 벌어질 때 일단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사회, 그 다음은 인문 정도일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오셨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변화 2번째 갑니다. 자, 현대시 세트였어요. B형 학생들은 변화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겠지만 A형 학생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A형은요, 2014 수능 체제로 오면서 현대시가 단독 한 작품으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달려있는 3문제. 그런데 AB형 공통 세트로 현대시 세트가 출제가 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B형 스타일대로 2작품을 연계 출제를 했어요. 연계가 아니라 출제를 했죠. 그런데 가가 연계 출제였던 고은의 성묘였고요. 나에는 좀 이따 또 얘기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뒤안 퇴마로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습니다. 중요한 변화는요. 이제까지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문학 분야에서 공통 세트로 현대시가 선택되었다는 점, 그리고 A형 학생들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해야 되는 어떤 비교 감상이 중요한 학습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됐다는 점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되죠? 따라서 어떤 한 작품만, 일단 사실 A형 학생들 특히 그렇죠. 시 감상하는 걸 일단 부담이 되는데 2작품이나 저렇게 해야 된다? 시 공부에 좀 더 A형 학생들은 시간을 쏟아야 될 필요도 또 생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중요한 지문상의 변화죠. 또 하나 살짝 좀 이따 맞물리기도 하겠습니다만 현재 4개의 세트로 출제되는 것이요. 극문학이 이강백의 결혼이 또 A형 공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출제가 되면서 지문 세트가 5개로 늘어난 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작품 수가요. A형 공이 8개의 작품을 감상해야 됩니다. 그럼 제한된 시간 안에 이해 감상해야 될 작품의 수가 상대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살짝 늘어나죠. 자, 그 부담을 주는 대신 그걸 경감해 줄 수 있는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연계인 거예요. 왜? A형은요. 8개 그 작품 가운데 6작품이, B형은요. 그 8작품 가운데 무려 7작품이 바로 EBS 연계 출제였기 때문에 작품 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시험 시간 자체 안에서 해결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카드를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따가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문 구성에 있어서의 중요한 변화 말고 살짝 얹어서 변화를 언급할 두 가지만 작문 문제에서만 살짝 가벼운 거 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B형 시험의 7번 문제였는데요. 자료의 활용 방안, 적절성 평가하는 문제 유형이 특히 B형에서는 중요합니다. 작문의 과정에서 뭔가 내용을 생성한다고요. 뭔가 글을 쓸 재료를 마련해서 이것을 어느 곳에다가 글을 쓸 때 활용할 것인가를 논리적인 사고를 파악하는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그 문제 유형 빈출 유형이고요. 그런데 그 유형들 가운데 최초의 세부적으로 보자면 좀 섬세하게 이야기하자면 최초의 문제 유형이 이번 7번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보기에다가 준 자료를 저렇게 선지를 만들면서 부분을 재가공을 한 저런 뭐 도표라든지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지에다가 다시 재가공한 자료를 또 주었다라는 점이 독특한 문제 유형이었다. 한 가지 언급하고요. 또 하나, 그 다음이요. 이건 A형 공통이었습니다. 지금 뭐 B형 시험 기준에서 9번이었고요. A형 기준에서 6번이었죠. 이 문제는요, 마치 무슨 문학 문제 비슷하게 말이죠.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야 라는 말이 그 학생의 글 안에 2번 나와요. 그 기역, 니은, 밑줄 2개를 그어놓고 그 둘을 비교를 하면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해보게 하는 아직까지 나온 적 없었던 작문의 신유형이 저기에 출연했습니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만 방금 봤던 그 두 문제는요. 항상 똑같은 문제의 어떤 유사한 문제의 반복적인 패턴, 그것을 뿌리로 삼고 있었던 화법이나 작문 분야에서 소소한 어떤 변화를 보여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문제들이다라는 사실, 문제 유형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됐죠? 자, 첫 번째 키워드 변화입니다. 제가 지문 구성의 변화와 그리고 살짝 작문 문제들 가운데 좀 유의할 새로운 변화, 새로운 유형의 문제들을 선보여드렸어요. 두 번째 키워드 갑니다. 분석 포인트 두 번째는요, 바로 뭐냐면 연계입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난도를 끌어낮추는데도 크게 기여했던 이 연계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것이 이번 6월 모평의 국어시험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A, B형 공이 그랬고요. 특히 B형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아까 문학에서도 8개 작품 가운데 7개 작품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이었고요. 또 독서에서도요. A형보다 B형의 어떤 연계의 어떤 정도가 그리고 직접 연계의 어떤 그 체감 정도랄까요? 이것도 굉장히 높았던 거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인문, 사회, 과학, 사회 이렇게 4개의 지문 가운데 공통 지문이었던 징벌적 그 손해배상 제도의 지문 말고 나머지 3개는요. 매우 뚜렷한 연계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자, 요거 B형 단독의 사회 지문이었는데요. 현대사회 개체화 현상에 관련된 지문이 있었습니다. 이 세트에서 내용이 울리히 백이라는 사회학자의 위험사회라는 개념을 매개로 한 현대사회의 특징에 대한 분석. 이 내용이요. 사실 이 지문 이번 6월 모평의 지문에서는 전체 뼈대의 절반 정도에 해당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수능 특강에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연계 출제가 된 것이다. 뭐 내용 거의 똑같고요. 용어들도 거의 그대로 사용됐고요. 그래서 수능 특강에서 선생님과 함께 철저하게 그 백의 위험사회 개념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역설적이게도 긍정적인 가능성에 희망적인 어떤 낙관적인 가능성에 관한 내용들까지를 제대로 공부해 두었다면 성찰적 근대화로 이어지는 그 얘기가 그대로 여기에 연계 출제가 된 것이죠. 매우 직접적이고 노골적이고 가시적인 연계였습니다. 뭐 바우만이라는 또 다른 학자의 견해가 가미가 되면서 글이 새롭게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글의 절반에 해당, 아니요 절반 이상이죠. 절반 이상의 이해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수특의 직접 연계였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갑니다. 과학 지문이었어요. B형의 이거 암흑 물질에 관련된 건데 이것 역시 수특에 있었던 과학 지문을 그대로 연계한 겁니다. 그런데 암흑 물질이라는 물질 개념 자체만이 아니고요. 암흑물질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그 글의 내용 중에 암흑물질을 과학자들이 그 존재를 추론하게 된, 추정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 존재를 어떻게 뭐 양이라든지 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하게 된 그 존재 자체를 추정하게 된 과학적 추론 과정, 그 이유 뭐 은하의 나선팔의 회전 속도에 관련된 그런 측정, 그게 계산하고 다르다, 이상하다, 이런 똑같은 요소가 그대로 직접 연계 출제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시험 본 사람들 알겠습니다만 저 지문에서 맨 마지막 문단에 가면요, 그 무슨
은하끼리, 은하단끼리 충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암흑물질의 새로운 성질이 드러났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건 연계가 아니었군요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제가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 상세히 설명해 놓았는데요. 원래 수특 지문에 있었던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거의 안 하면서 매우 무거운 입자라는 암흑물질의 성질을 설명해 놓은, 즉 암흑물질을 발굴하기 위한 실험 설명해 놓은 수특의 내용을 다른 케이스를 통해서 설명해 놓은 똑같은 내용이 연계 출제가 된 그런 시험인 거예요. 지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수특의 연계 교재에 있는 비문학 지문의 핵심 내용들, 주요 개념들이 그대로 연계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냥 이번 비문학 독서 지문 그리고 문제 자체가 그냥 시험 자체로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연계 교재에서 저 내용들을 좀 전에 봤던 위험사회 개념이나 여기 암흑물질 개념을 정확하게 특히 강의와 함께 선생님이랑 함께 철저히 공부해둔 학생이라면 저 지문들을 읽어내고 그 내용 철저하게 파악하고 금방 쉽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었다는 거죠. 훨씬 유리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갑니다. 문학으로 가면요. 지금 제 산문문학의 한 예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강백의 결혼입니다. AB형 공통으로 출제됐죠. 자, 맨 마지막 세트였던 저 세트 역시 수능 특강에서 연계 출제했는데 동일한 대목을 출제한다고요. 물론 보세요. 좀 전에 아까 방금 언급했던 무슨 고은의 성묘 같은 서정문학, 운문문학 같은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텍스트가 거의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서사문학 혹은 극문학 같은 이런 산문문학의 경우에도 동일한 대목이, 저 대목은요 지금 시험지에서 선생님이 캡처한 겁니다만 원래 우리 수능 특강에도 수록된 대목입니다. 그 얘기는 곧 뭐냐면 저 대목은 시험지에서 읽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읽고 안 읽고를 떠나서 저 작품의 등장인물과 성격과 중요한 갈등과 사건, 줄거리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읽어나갈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됐죠?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하나 더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세트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연계가 됐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텐데 여러분은 선생님이 매 눈으로 관찰한 이 결과를 잘 들어야 됩니다. 저것도 역시 미증 이후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B형의 고전시가 세트인데요. 자, 가나에다가 저렇게 잡잠 이상의 사설 시조를 두고요. 밑에 다에다가는 역시 연계 출제된, 수특에서 연계 출제된 정선아리랑 민요를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나만을 지금 저기다 화면에다 보여드리죠. 여러분, 저 두 작품 역시 인터넷 수능 문학에서 연계 출제가 된 거였는데요. 이렇게 사설 시조 같은 것들, 시조들 연계 출제하면서 연계 교재에서 가져오는 거 여러 차례 앞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저 가나가 모두 인터넷 수능 문학에 동일한 세트 나다로 묶여 있었던 원래 한 세트였던 두 작품을 그대로 퍼다가 또 한 세트로 묶은 겁니다. 저런 건 처음이에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구나 라는 얘기는 자, 애초에 인터넷 수능 문학에서 저 두 작품을 한 세트로 엮었을 때 출제자는 저 두 작품을 엮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작품 간의 비교 감상이고요. 세트의 첫 번째 문제인 비교 감상 혹은 공통점 문제라고 부르는 그 문제입니다. 그것이 매우 유의미한 문제로 수능에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엮는 이유가 그대로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변화 양상이었다. 됐죠? 자, 분석 포인트 세 번째 갑니다.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웬 부활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두 작품 얘기하겠습니다. 자, 세트 구성이 달라졌다는 거 깜짝 놀랐지만요. 선생님이 시험지를 이렇게 펼쳐보고 넘기다가 이제 어떻게 나왔나 보다가 또 하나 깜짝 놀란 점이 있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부활입니다. 뭐냐 하면요. 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아까 현대시 공통으로 출제된 나 작품, 서정주의 외할머니의 뒤안 퇴마로라는 저 작품은요. 2004학년도 수능 출제 작품입니다. 저건 이번에 올해 EBS 연계는 아니었는데요.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던 학생들은 기출에서 비록 굉장히 오래전 기출이긴 합니다만 읽어본 작품이긴 하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한 번 수능에 출제됐던 작품은 일단 출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라고 착각했던 편견을 가지고 있던 우리를 평가원은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정신 차려! 부활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죽은 작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수능에서는요. 부활했습니다. 또 하나 이해 들어볼까요? B형이었어요. B형에서 최일남의 흐르는 북이라는 소설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시죠? 저기 지금 제시한 부분은 우리 수능 특강에 출제되어 있던, 수록되어 있던 작품하고 같은 대목이 연계 출제가 된 부분입니다만, 요번 6월 모평 지문 가운데는요, 이렇게 수특에 있던, 연계 교재에 있던 대목을 그대로 연계한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저게 2008학년도 수능 기출작품이에요. 또 저것도 부활한 거죠. 사실, 제가 수능 특강 강의할 때 저 작품에 대해서 막 상세히 인물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줄거리 막 재미있게 들려주면서요, 이 작품, 그리 오래지 않은 2008학년도 수능에 출제가 됐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생각한다면 또 올해 출제될 가능성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충분히 여러 가지 이유에서 또 출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임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6월 모평에 딱 부활했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우선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연계교재에 올해 수록된 작품 가운데, 수능에 나왔던 작품, 이건 일단 뒤로 미뤄야지. 라고 생각하던 것이 잘못하면 그릇된 전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따라서 연계교재에 있는 수록된 모든 작품들은 모두 다 수능에서, 그 이전에 9월 모평에서 부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까지를 여러분은 생각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요, 제가 준비한 6월 모평 국어 A형 공의 여러분들이 유의해야 될 분석의 포인트 3가지입니다. 잠깐 한번 머릿속 떠올려보고 가죠. 첫 번째, 뭐요? 변화. 무엇이 변화했는가? 두 번째, 연계. 이렇게까지 연계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연계교재를 철저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뭐? 부활. 그죠? 죽은 작품도 다시 보자.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됐죠? 지금부터는요,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수능에 대비해야 되는지 전략을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갑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략의 출발점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세워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육하원칙입니다. 그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저 정도는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 유의미한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것이 무엇일지를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누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그죠? 자, 어디서? 의미 없어요. 어디서든, 그죠? 학교에서도, 독서실에서도, 어디서든, 그죠? 어디서, 오가는 통학 버스 안에서도, 그죠? 왜? 의미 없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선생님과 이야기할 전략의 출발점으로 삼을 3개의 포인트는 바로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렇게 3가지입니다. 순서를 좀 잡을게요. 여러분한테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부터 먼저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를 그 다음 제시할게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언제 공부할 것인가. 선생님, 언제도 무의미한 거 아닌가요? 언제든이죠. 눈 뜨고 있을 땐 계속이죠. 맞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학습의 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갑니다. 무엇을 먼저? 뭘 공부해야 되겠는가? 남아있는 기간 동안. 첫째, 무엇을요? 갑니다. 자, 눈에 익은 그림입니다.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보여드리는 그림이죠. 헛된 공부, 무식한 공부 하지 말라. 비효율적인 공부하지 말라. 개념을 먼저 쌓고 그 위에서 기출을 분석하고 그 위에서 연계교재를 철저히 공부하라. 저 단계를 밟아라 했습니다.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지금도 역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점, 6월 모평을 마친 이 시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저걸 그래, 저 3단계를 모두 다 차례차례 밟아야지 라고 생각하지 못할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시점에 새로운 처방을 제시합니다. 갑니다. 저 그림 잠깐 보시죠. 여러분, 저 3단계 가운데 저는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공부하는 것에 놀랍니다. 뭐냐 하면 기출이 가장 좋은 문제다. 기출을 계속해서 반복하라. 이걸
거의 유일한 국어 공부의 전략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요. 저 중에 심지어는요. 실전에 해당하는 EBS 연계교재마저도 중요하지 않다고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기출을 중심으로 기출만을 무한반복하는 헛된 공부하는 학생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요.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출 당연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 3단계 가운데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 동안 올해 수험생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이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단계를 생략한다면 기출을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충격받지 마십시오. 기출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출 중심의, 기출만의 그런 공부를 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득이 될 게 없는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기출을 빼고 이렇게. 그죠? 개념의 바탕 위에서 실전을. 근데 지금 저게 그림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좀 전에 이러던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선생님 개념을 더 많이 해야 되는군요. 아니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단계를 이야기한 것이니까 저 중에서 더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면 실전일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학생들 중에서 2학년 학생 혹은 그 이하가 있다면 얘기가 다르죠.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수험생 여러분에게는 실전, 저 빨간색, 저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그런데 저 개념이라는 단계를 왜 기출은 없애고 제가 남겨놨느냐? 자, 개념은 기출을 포괄할 수 있지만 기출은 개념을 포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기출을 싸매고 막 혼자 고생을 해도 개념이 쌓이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개념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면요. 기출을 적어도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길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무엇을 공부하느냐? 저 그래프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실전, 연계교재 중심의 공부를 하고 개념을 보충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념을 보완해가면서 연계교재 공부에 all-in, 국립국어원이 권장하는 우리말로는요. 다걸기 하시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거 하지 않으면요. 저 밑에 데이터 보시면 저게 실제 어떤 작년 수험생의 국어의 100분위 점수고요. 오른쪽에 과목별 그래프인데 그중에서 빨간색 그래프가 이 학생의 실제 데이터입니다. 저 학생 성적이, 국어 성적이 빨간 그래프 보세요. 너를 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저런 일이 왜 생겼느냐? 이 학생 그냥 기출만 무한반복, 개념 없이 그냥 무턱대고 시간 재면서 푸는 그런 식의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저 좀 전에 위에 그래프에서요. 그래프 위에 있는 표에서요, 여러분. 작년 2014 수능과 2015 수능, 작년 수능과 재작년 수능에 저 둘 다 B형 기준의 원점수 1등급 컷을 보십시오. 2014학년도 수능 B형의 1등급 컷은 96이었고요. 그러다가 작년 불수능 2015 수능에서 91점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 6월 모평의 1등급 원점수 컷은 대체로 지금 98점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 얘기는 곧 뭡니까? 91로 내려앉았던 1등급 컷이 98로 상승할 만큼 작년보다 훨씬 쉬워졌다는 얘기인데요. 작년 수능보다 올해 6월 모평이. 그런데 이제 방심할 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이 6월 모평이. 그죠?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수능도 이렇게 나오려나? 이러면 안 되는데 혹은 이렇게 나왔으면. 뭐 사람마다 생각이 갈릴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91로 가라앉을 어려운 불수능까지 갈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특히 B형 기준으로. 그건 자신할 수 없지만 적어도 6월 모평, 요번 6월 모평보다는 아마 어려워질 것이다. 그 중간 어디쯤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6월에 0.4격 해보는 것이죠. 9월에 또 조준해봅니다. 그래서 11월에 91과 98 사이에 어느 지점에 1등급 컷이 정확하게 명중할 수 있는 어떤 정도의 난도를 평가원은 겨냥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선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저렇게 널뛰지 않을 수 있는 공부, 개념을 기반으로 탄탄하게 다지는 실전 위주의 공부, 그리고 개념을 보충하는 공부, 이걸 여러분들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그럼 뭘 공부할 거냐? 알겠습니다. 개념을 실전에다 보완해서 연계교재를 철저히 공부를 하는 걸 하도록 할게요. 그럴 때 유의할 점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첫 번째, 화법, 작문, 문법, 저하위 영역 3개를 공부할 땐요. 출제 요소가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 얘기는 살짝 다른 말로 바꾸면 개념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실제 사례를 보여드립니다. 보세요. 저 화법 세트입니다. 준수와 재민이와 뭐 현지가 막 토의를 해요. 그래서 뭐 모든 별 발표에 관한 이야기를 막 나눕니다. 저거 하등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저건 여러분 수능에서 저거 똑같은 지문이 저거 수특에 있는 거 나왔다. 국어 발표 모든 발표에 관한 토의를 하네. 똑같다. 연계됐네. 거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연계됐다. 그 다음 지점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거기에 딸려있는 문제, 거기에서 선지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들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비언어적 요소가 어떻다느니, 상호작용에 기여하는 구두언어의 특성이 어떻다느니, 의미를 재구성해서 수용한다느니, 이런 말들 있잖아요. 사회문화적 맥락이 어쩌니. 저런 것들이 바로 개념입니다. 그럼 선생님, 저런 개념들은 어디 가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제가 좀 전에 아이들의 토의에 휩쓸리지 않고 저 개념들을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개념 강의 찾아오면 되겠고요. 개국공신 오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연계교재 중심으로 개국공신까지 올 시간이 없습니다, 선생님. 그럴 때 이거 도움됩니다. 보세요. 올해 인터넷 수능 화, 작, 독, 문, 교재에서 일부를 제가 캡처를 한 건데요. 보세요. 저렇게 화법에서 좀 전에 봤던 그런 식의 개념들이 요약 정리가 우리 연계교재에 돼 있다고요. 특히 인터넷 수능에 제일 잘 돼 있습니다. 이번 연계교재에서는요. 연계교재마다 교재마다 교재별 성격이 있거든요. 인터넷 수능이 담당하는 게 저런 거예요. 세부적인 개념들을 특별히 중요한 개념들을 요약 정리해 놓은 부분, 화작 동문의 경우에는 저렇게, 특히 화작의 경우에는 저렇게 인터넷 수능 화작 동문 책을 잘 활용하라. 저기 보세요. 필수 개념 있고요. 문항에서 개념 찾기도 있고요. 더 알아보기 해가지고 저렇게 상세하게 정말 핵심 정보만 딱 정리를 해놓지 않습니까? 자, 문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요번에 6월 모평에 나왔던 A형 시험에 나왔던 11번 문제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교체, 첨가, 축약, 탈락 이렇게 4가지로 음운 변동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그걸 살짝 동화와 이화의 개념을 가미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많이 당황하셨죠? 그래서 안 보던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분 당황하고 막 그랬을 텐데 저 밑에 있는 기억님 디귿 리을 미음에 있는 것은 오히려 음운 변동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좀 더 익숙할 거예요. 근데 동화라는 개념이 현 교육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짝 낯설고 그랬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제 개념 강의 개국공신의 한쪽입니다. 음운 변동의 종류를요, 변동의 결과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좀 전에 얘기했던 저 4가지 위에 있는 것이고요. 밑에서 동화와 이화에 관해서 개념 강의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동화라는 것이 다른 분류로 음운 변동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틀의 하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전에 이 문제를 접근한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과 완전히 다른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화, 작, 동, 문. 독서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중에 화, 작, 문, 문법의 이 3가지 영역의 경우에는 출제 요소, 특히 그 얘기는 똑같은 얘기로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하라 라는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요, 나머지 독서하고 문학은 개념을 중심으로 공부한다? 문학엔 물론 개념이 중요합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연계교재를 공부하는데 여러분의 포인트는요, 독서와 문학은 지문에 대한 철저한 학습,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그냥 무턱대고 지문을 암기하는 방식의 공부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지문을 요리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 독서 비문학에 연계된 사례들을 봤을 때 그럼 울리백의 관점을 다 암기를 하나요? 암흑물질의 개념에 대해서 암기를 하나요? 아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 지문 안에 담겨있는 정보를 쏙쏙 정확하게 파악해서 내 머릿속에 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라고. 됐죠? 연계교재 안에 있는 독서와 문학 이 지문들을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여러분들이 요리를 할 때 예를 들자면 자, 이게 개국공신 개념 강의의 한 페이지입니다만 과학 지문의 최근 기출이 어떠하다. 그리고 그것은 강의에서 설명합니다만
어떤 그 독해 원리를 기반으로 한다. 어떤 분야의 지문들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주로 어떤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요령을 가지고 문제 접근하라. 이런 식의 팁을 선생님이 전달해 놓은 것들을 여러분들의 전략으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강의에서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자주 이야기합니다. 내 눈을 제발 가져가라. 네, 여러분. 나는 아깝지 않다. 내 눈을 가져가라. 선생님의 눈, 전문가의 눈, 출제자의 눈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라. 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됐죠? 문학입니다. 저거 올해 수능 특강에 있는 거 한 작품 선생님이 일부러 가져와 봤습니다. 현진권의 고향이라는 소설 세트인데요. 저 작품을 읽었다면 그 뒤에 1번 문제에 있는 저 보기를 보시라는 거죠. 저 보기가 그대로 수능에 연계 출제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저 작품을 공부했다면 저 그림, 고향의 서사적 구조라는 내부 이야기, 외부 이야기를 통해서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사내, 그가 서술자가 그의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생기는 감정의 변화, 그의 이야기에 담겨있는 수많은 고통과 슬픔, 그것이 시대상과 관련 맺고 있는 어떤 방식, 내용, 이것들이 결국 이 작품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다? 지문 중심의 연계교재의 철저한 공부다. 됐죠? 둘째, 어떻게 해요? 자, 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날마다 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화법 조금, 작문 조금, 문법 조금, 독서 조금, 문학 조금 해야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순차적으로 집중하라. 자, 이렇게 한번 그래프로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화법, 작문 엮어서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단계별로 개념 공부하고요. 기출 생략하고 실전 연계교재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는 걸로 화법과 작문을 정복하는데 하루 이틀만 딱 쏟아서요. 더 이상 저 분야로 고민하지 않게 만들어 놓는 거 우선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문법, 그거보다 시간 조금 더 걸립니다만 문법에 집중해서 한 일주일 정도 집중 투자해서 저 단계를 거쳐서 문법을 자신감 있는 분야로 만드는 단계를 반드시 거치란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 화법, 작문, 문법까지의 단계를 최대한 지금부터 남아있는 160일도 채 안 되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대한 저 단계까지를 얼마나 빨리 끝내놓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독서와 문학 단계에 저 두 개를 병행해서 말이에요. 독서와 문학은 독서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학 해야지. 그러지 마시고요. 독서랑 문학은 함께 하십시오. 저기 두 개 제가 더하기 표시해놨죠. 독서와 문학의 저 단계를 최대한 거치는 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지금부터 확보하는 사람. 저 앞에 세 과목을 빨리 끝내고 저 두 덩치 큰 형님들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사람이 수능의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한 가지 팁만 더 얘기하죠. 혼자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선택적으로라도 강의를 제발 EBS 강의를 들으란 얘기예요. 선생님은 물론 수능 특강 때도 그랬지만 수능 완성 때도 아마 제일 긴 강수로 강의를 해둘 겁니다. 저걸 언제 다 들어? 좋아요. 이 시점이니까 얘기합니다만 좋아요. 정말 제 살을 깎아내는 기분으로 폭탄 선언하겠습니다. 다 못 들어도 좋아요. 저는 한 강 한 강, 한 땀 한 땀 최선을 다해 놓았습니다만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의 관점에서 필요한 강만이라도 골라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보세요. 이거 지금 6월 모평 해설 강의에서 제가 보여줬던 건데 왜 선택적으로 수강하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저거 지금 인문지문 장자의 호전몽 지문 그때 세트의 문제였습니다. 저게 지금 선지에서 3번이 정답인 게 한눈에 표시가 되죠. 왜냐? 무슨 얘기냐면 저 보기의 마지막 문장이 결국 표현만 달리하면서 A는 B 할 수 없다. A는 B 할 수 없다. A는 B 할 수 없다. A는 B 할 수 없다를 똑같이 4개를 만들어 놓은 게 1, 2, 4, 5번 선지예요. 3번만 A는 B 할 수 있다로 돼 있거든요. 저런 걸 보는 거. 그래서 정답을 확실히 저거라고 딱 골라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 저런 게 선생님이 마련해 놓은 길을 따라오는 겁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자, 기출 중에 제가 수능 가이드라는 책에서 보여줬던 한 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저 기억에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대상의 개념이나 용도 및 현존으로부터의 완전한 거리두기. 저렇게 어려운 말을 선지를 만들 때 출제자는 어떻게 바꿔요? 대상에 대한 지식이나 대상의 유용성, 실제 여부 등에 대한 관심을 철저히 도외시하는 심리적 태도. 뭐 해놓은 건지 보이십니까? 제가 지금 뭐 해놨습니까? 말을 출제자가 선지를 만들 때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제가 표시를 같은 색깔로 엮어놓았죠. 저런 게 바로 출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걸 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보세요. 예를 들면 수능 특강 강의로 얘기해 봅시다. 전체 강의를 다 들을 수 없다면 강의 계획을 보고 한두 강 들어보면서 저 강들은 내가 골라서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자기가 전략을 세우란 말이에요. 수강의 전략을 세우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됐죠? 그러면 선생님의 눈을 여러분도 최대한 빨리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언제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가죠. 이게 플랜 A예요. 제가 처음에 2학년에서 3학년 올라오는 학생들, 또 3학년 초반에 많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렇게 개념과 기출과 그리고 저기 짙은 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연계교재들인데요. 실전 단계를 쫙 마치고 나면 마지막 파이널이나 엔젤을 가지고 딱 복습 연습 한 달 정도 딱 하고 수능 보러 자신 있게 들어가라. 선생님 지금 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기엔 너무 늦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플랜 B예요. 자, 연계교재 중심으로 살짝 제가 틀을 바꿔본 겁니다. 수특, 인수, 수능 완성을 전면에 내세우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하십시오. 연계교재는 출시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능 전까지 끝내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이 완강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개념과 기출을 병행하면서 최대한 저것을 자기의 공부 자생력을 끌어올려라. 그러고 나면 마지막에 수능 완성을 8, 9월 정도에 집중해라. 선생님 저러기에도 저는 늦었습니다 라는 안타까운 학생이 있을까 봐 제가 오늘 특별히 플랜 C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빨간색이에요. 급합니다. 보세요. 뭐가 없어졌어요? 앞 단계에 비해서 마지막 정리, 복습, 연습하는 단계를 제가 생략을 한 겁니다. 정말 급한 사람이라면, 지금 빨간불 들어온 사람이라면 수특, 인수, 수완 이렇게 연계교재를 뼈대로 놓고요. 최대한 개념이나 기출을 병행을 최대한 해라. 어쨌든 더 급한 것은 연계교재 중심의 공부, 그리고 인수까지를 끝내는데 한 8월 정도까지를 잡아도 괜찮다. 누가 안 잡아간다 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한두 달 정도를 수능 완성으로 마무리를 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도 충분히 훌륭한 수험생이다.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한마디만 더 덧붙이고 마무리하죠. 먹음직스럽네요. 마시멜로입니다. 유명한 심리학 실험에 이런 게 있어요. 1960년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심리학자가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걸 했다고 합니다. 막 너댓 살짜리 꼬마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죠. 통에다가 그릇에다가 마시멜로를 하나 놔두고, 자, 선생님이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 이거 먹지 말고 기다리면 나중에 2개를 준다. 선생님이 나갑니다. 아이들은 두 종류예요. 이러다가 에이, 못 참겠어 먹는 아이와 끝까지 참는 아이, 두 종류였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분류하고요. 15년 후에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보았답니다. 그랬더니 참고 견딘 아이들이요, 그렇지 않았던 낼름 먹어버린 아이들에 비해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 무슨 일이든 과업을 성취하는 정도, 그리고 우리의 수능에 해당하는 대입 시험이라고 부를 수 있는 SAT의 점수, 이런 데서 월등한 성적, 월등한 결과를 보이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낼름 먹고 싶은 마시멜로가 뭔가요? 막 책을 읽고 싶고요. 막 게임하고 싶고요. 막 여행 가고 싶고요. 막 신나게 놀고 싶습니다. 그거 잠깐 참아야 할 시기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요, 아무나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짝 두 가지 얘기 덧붙입니다. 여러분, 그때 실험을 할 때요, 뚜껑을 덮어 놓아 봤대요. 안 보이게 한 것이죠, 마시멜로가. 그랬더니 거의 모든 어린이들이 견뎌내는 시간이 2배 정도로 늘어났답니다. 여러분들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차단하십시오. 여러분들 눈에 띄지 않게 하세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십시오. 됐습니까? 한 가지 덧붙입니다. 끝으로요.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먹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아이들은요, 대체로 이런 아이들이랍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해요. 딴 생각으로 뭔가 몰두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재미있는 것, 집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기왕이면 공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재미있는 것으로 삼아서 유혹을 견뎌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하고, 저는 계피 사탕을 먹으면서 마시멜로를 잔뜩 준비한 채 강의를 준비해놓고 찍어놓고 여러분들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쉬운 수능의 기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여기에 들어있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감히 예측컨대 2015학년도 대수능의 저 등급 분포의 시험 문제로 구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냥 자기 만족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라는 거를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정말 대학을 가고 싶어 미치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죽을 각오를 하고 여기서 죽자라는 생각으로 시합을 펼쳤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죽으려고 했대요. 그런 정신이면 되는 거다.